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248명, 국내 지역 발생이 이 가운데 238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더 강화하면서 여러 지원책들도 시급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초중등생들은 EBS 온라인 수업을 추가 비용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의료기관 200여 곳엔 코로나 손실보상금 1,000억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은 완화되고 버스와 택시의 만료 차량이 연장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에 머물렀지만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으로의 확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민 모두 이번 조치에 철저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재난지원금 문제, 최백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한 교회 목사가 과거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금지 조치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일부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로 예정된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지는 열흘을 넘기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 19일 이후 가장 적게 나왔지만 아직도 세 자리 200명대입니다. 무증상 환자가 많은 데다 전파까지 빨라서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는 사례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환자 2만 명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거듭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명으로 지난 19일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증가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2주 추이를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하루 평균 환자는 그 직전 2주보다 8배를 넘어섰는데 수도권이 규모를 키웠습니다. 집단 감염도 거의 2배로 교회와 집회, 카페, 여행 모임 등 감염원이 그만큼 다양해졌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 위험성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속출하는 환자들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마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고리를 찾는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닥쳐 N차 전파의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N차 감염이 이미 많이 퍼져 있는데 방역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역학조사를 추적하고 있는 속도는 한 2, 3차 감염 수준이거든요. 이런 탓에 누적 환자 2만 명을 넘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목표했던 것보다 빠르게 환자가 는 겁니다. 특히 무증상 경증의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주말 동안 잠잠했던 전북에서 이번 주 들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꽤 거리를 두고 식사를 했는데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기존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식당에서 스쳤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실내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음식점 내 감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전북 87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무주군에 사는 20대 여성 A씨. 전북에서 사흘 만에 나온 확진자 A씨는 지난 17일 지인들과 함께 간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 87번째 도내 확진자는 당초 54번째 도내 확진자와 같은 음식점에서 등을 지고 식사를 한 사례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전북 54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건 20분 정도입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각자의 일행과 만난 게 전부입니다. 이후 전북 5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A씨는 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처럼 최근 들어 파주 스타벅스나 안양 분식집 등 전국 곳곳의 카페나 식당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면서 코로나19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이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2.5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은 건 3단계. 일상생활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올지 우려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부산에서는 특정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자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가 감염 경로와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애초 8월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일부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시민에게 동호수까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방문자를 찾고 있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방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주말을 지나면서 방문자나 접촉자 확진 사례는 8건까지 늘었습니다. 문제는 간판도 없는 사무실인데다 다녀간 사람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보이는 정보로서는 어떤 건강식품이나 또는 또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개인 사무실인 것으로 보이고, 확진 환자들이 방역 당국에 설명한 사무실 용도도 제각각입니다. 개별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부산에서도 최근 경로와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애초 8월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처럼 2.5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조치는 2단계보다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 휴원, 목욕탕 운영 중단 등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중대한 고비이자 분수령입니다. 여기에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 여부뿐만 아니라 학원, 오락실 등 중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집회에 참석한 이후 보름 만에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이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을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보름 전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5가족. 이 가운데 1명을 방역 당국이 찾아냈는데 2차례 검사 끝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가족 전체로 검사를 확대하자 나머지 가족 4명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2차례 내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직접 엄마가 받지 않고 엄마가 주로 전화를 받아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소수의 방역 일탈 행위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한다며 광주시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확진 환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이탈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뿐 아니라 방역에 혼란을 주는 사람에게는 긴급 생계비나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혜택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강주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광주시는 경찰과 법률가, 지자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전국 여러 곳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집단 감염들이 광복절 도심 집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0명을 넘은 사랑제일교회발 감염도 계속해서 퍼지는 가운데 경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매일 두 자릿수씩 확진자가 증가하더니 보름 만에 확진자는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추가 전파가 전국 11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려 9곳이 교회였습니다. 광주 성림침례교회와 대구 사랑의 교회, 서울 강북 순복음교회 등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 추가 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2주 잠복기가 지났더라도 집회 참가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회 또는 각종 다중시설을 통해서 전파시켰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모두 1,056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불과 19일 만에 1,100명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980여 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도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도 여전히 전방위적입니다.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가 25개소로서 총 159명이 접촉자 조사 중에 확진이 되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이 있어서 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빠진 교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방역당국이 소재 확인을 요청한 157명 가운데 155명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서울에선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첫날 40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요일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8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94명이 늘어서 3,867명으로 1,945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1,89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탁구장과 요양시설, 군 인권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주요 감염 경로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노원구 빛가온교회, 영등포구 큰권능교회 등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강화된 첫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2,800여 곳 중 40곳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문교회와 영천성결교회는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비협조가 대다수 정부 지침을 따르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만이라도 당국의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서울의 8월 신규 확진자 중 교회 관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8월 30일까지 서울의 전체 확진자 3,867명 중 8월 확진자는 2,265명인데 이 가운데 831명이 특정 교회발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 중 광화문 집회 관련은 3명이 추가돼 모두 86명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보셨듯이 여전히 일부 교회들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공개 설교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그 논란이 된 목사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그 설교 영상은요, 현재 해당 교회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달 29일 열린 이 A 목사의 예배 중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동성연애자들 그들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 바이러스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뭐 나오고. 여러분 이만희 구속됐어요? 빨리 구속 좀 시키지.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네, A 목사의 설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QR코드를 이용하면 중국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간다. 또 백신 맞는 사람은 유전자를 조작해 정신과 육체까지 조종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A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여론은 경솔한 발언이다.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당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신도와 가족 등 총 38명이 집단 감염됐는데요. 확진자 중에는 A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해당 교회 첫 감염자는 70대 신도입니다. 70대 신도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 후 감염이 됐고요. 이후 다른 신도와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어제는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날이었는데요. 어제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된 것인데요. 예. 그 강화된 방역 지침과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 행정명령을 무시한 교회들이 모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교회 2,0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요. 40곳이 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전체 교회의 1.4%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교회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요.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열어서 적발된 교회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성결교회 등은 곧 고발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지역 상황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인천에서는 지난 30일 어제죠. 종교시설 2,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행정명령 이후에 대면 예배를 이제 계속 진행한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면 광주시 역시 보면은 14,092곳 가운데요. 12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 한 곳은 고의로 예배를 강행한 사실까지 확인해서 시가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현장 조사 결과 교회 1,765곳 가운데서 42곳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해서요. 8곳을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아 걸고 비대면 예배로 간 것처럼 하고 그럼 누구네 집으로 다 모여 이렇게 해서 따로 보는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대면 예배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금지가 되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반 주택가 이런 곳에서 숨어서 예배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YTN으로도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보 영상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모여가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니 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 여기 나가라니요. 나가서 따주세요. 한국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가셔요. 설교가 드리는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태까지 이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적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집인데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본분이니까 그렇게 하셔요.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못 드리겠으니까 여기서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건물에는 이제 이 제보자 어머니뿐만 아니라 고령자 그리고 심장병 등 환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만약에라도 나올 경우에 이제 이 거주자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제보자가 직접 가서 이 숨어서 예배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한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후에 또 지자체에도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불안하죠. 솔직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달째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밖에 외출도 많이 못 하시는데
그 건물 지하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한다고 그 지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와보시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은 신고만 하는데 신고할 데가 없어요. 네, 이어서 이제 현장과 지자체 쪽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장에서는 뭐 교단, 종단의 지침을 무시하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이제 헌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몰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고심이 깊다라는 목소리가 높고요. 또 지자체 쪽도 역시 고심이 깊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종교시설로 정식 접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적절한 타이밍에 현장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서울시 점검 결과 1.4% 정도가 일단 지시를 어기고 있는 걸로 나타나서 많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또 감염자가 전파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노점 등도 밤 9시 이후로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도록 강화된 집합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배달과 포장이 어려워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시름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노점, 푸드트럭 등도 밤 9시가 넘으면 음식 배달과 포장 판매만 허용하면서 매출이 부쩍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가게가 아니고 오픈이 돼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먹다가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고서는 가신 거죠. 특히 전통시장은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싼 음식을 박리담회로 팔기 때문에 음식 배달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고도 말합니다. 비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 몇천 원 받고 이거 하는데 뭐 원가도 안 되게 파는데 손님들이 안 잡수시고 그냥 배달을 하니까 영 이 타산이 안 맞아서. 같은 전통시장이더라도 노점상들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밤 9시가 되면 아예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들은 배달이라도 되는데 우리는 배달도 안 되고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9시까지만 되면 감사하겠어요. 전통시장 상인회가 배달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을 알선하고는 있지만 고령의 상인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점포주가 외국을 또 자기 스마트폰에도 깔아야 되니까 나이가 좀 있고 뭐 또 젊은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금방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강화된 집합 제한 조치는 노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주요 도심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음식을 파는 노점이 즐비했던 서울 종각의 한 거리입니다. 지금은 이런 점포가 2곳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점포 안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모습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점이다 보니까 배달은 안 되고 오시는 손님이 포장 인해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장이 많죠. 9시 이전에 모든 자리를 끝나고 이제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급한 게 이제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와 구청은 오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상인들에게 집합 제한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정부 조치도 한층 강화되면서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학원의 경우는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원의 대면 수업이 일주일간 금지됐습니다. 학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 정부의 조치를 이해한다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은 감추지 못했는데요. 달라진 학원과 모습을 엄윤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후 3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 강의 시간에 맞춰 학원 강사가 비대면 수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재고 끝날 건데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거든? 수강생이 100명가량인 이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업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소통이 힘든 비대면 수업 특성 탓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애들이 뭘 틀렸는지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문제 푸는 거 못 보고 저희가 그냥 풀어주고만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는 좀 종식됐으면 좋겠고 다시 원 상태로 들어가면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일주일 동안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꺼진 이곳은 학생들이 즐겨 찾던 스터디 카페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곳도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고3 학생들 입장에선 학교도 학원도 심지어 독서실도 갈 수 없어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환경적으로 더 조성이 잘 돼 있잖아요. 공부량도 좀 적은 상태에서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학부모들 역시 매일 수백 명씩 쏟아지는 확진자를 생각하면 학원을 안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학업 공백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들이 불안이 코로나도 불안하지만 학업에 대한 아이들 그 걱정도 이중으로 불안감이 많아요.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줘서 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반면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서 제외돼 대면 수업이 가능한 10명 미만의 소규모 교습소는 혹여 감염 사례가 나올까 방역 활동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교습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습소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응시 취소율이 높아 내년에 배출될 의료 인력에 구멍이 날 상황이었는데요. 한숨 돌렸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전공의들도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해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애초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의대생들이 동참하면서 응시 취소율은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한 해 배출돼야 할 3천 명의 의사 대부분이 유급돼 공중보건이나 인턴 충원에 구멍이 뚫릴 위기였습니다. 정부는 자발적 취소였는지 확인에 나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범의료계 원로 등의 요청이 잇따라 최종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해선 국회, 의료계 원로,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이어갔습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하여 3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갈등 당사자인 의협, 전공의협 등과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도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다시 분명히 하며 지난 주말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서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 휴진 찬반 투표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대전협은 집단 휴진 강행 계획이 1차 투표에서 부결되자 재투표를 거쳐 집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일부 전공의들이 어떤 전공의들이라는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집단 휴진 중단을 원했던 비대위의 의견이 무시되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자 회의가 집단 휴진을 졸속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내부 폭로에 대해 의결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인 전공의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죠.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김 병원장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 기고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 바꾸기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설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집단 휴진 중단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의사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았다는 아이 엄마의 글이 게시됐는데요. 자신과 같은 아픈 아이의 엄마를 위해서라도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자 한 의사가 진료 거부권이 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병원 문턱도 밟지 못했을 텐데라며 조롱성의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사 약품을 처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JW 중해제약에 대해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정보까지 중해제약에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혐의를 받는 의사들은 700명, 금액도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최비근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오늘이 맞습니다. 만료되는 겁니다. 예. 물론 오늘까지 아껴서 계속 쓰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번 달이건 지난 달이건 거의 다 쓰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 소비 통계를 보니까 지난 2월 이후로는 소비가 가장 많이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쓰신 거죠? 예, 그 예상됐던 거고요. 6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러니까 그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막까지 논리를 사용하시던데 그 많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요. 한 가구당 최대 한 1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1년 내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두세 달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세 달 이상 쓸 수가 없는 규모인 거고요. 그게 사실 그 6월 중하순부터는 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2차 좀 지원을 여름 휴가 죽으면서 한번 하자는 얘기를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이유도 그게 꺾였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지금 끊어지고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까지는 그러니까 이 소비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주는 의미 속에서 이 재난지원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100만 원 해봤자 100만이라는 뜻은 4명 가구가 그렇죠. 4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이상이라는 뜻이니까 뭐 거기도 또 거기대로 빨리 쓰는 것이고 사실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저희가 볼 때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준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강 효과도 있었지만 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뭐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3분의 1은 소비 진작에 직접 연관, 3분의 1 직접 연관이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요? 저는 3분의 1을 좀 이제 3분의 1도 과소평가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소득을 줬을 때 한 30원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비로 연결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 그럼 70원은 어디로 갔냐? 어디가 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100을 안 줬어도 소비를 할 게 한 70이 된다 이건데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이전 상황의 소비 행태를 가지고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비적인 저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작년 상황하고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 가지고 소비 지출 계산을 하는 것은 이건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그러니까 소비 지출로 연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서 사람들의 발길은 이제 더 끊어집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식당에서 오늘 한 2만 원 벌었습니다. 3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몇십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이면 크죠. 어떨 때는. 맞습니다. 근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한테 가면 그걸 들고 얼마나 나와서 소비 진작에 활용이 될 것인가. 거기 또 다시 계산을 해봐야 1차, 2차가 다를까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요. 정부가 이제 정책을 입안할 때 대개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통계 자료가 대개 보게 되면요. 지난달 자료까지들입니다. 근데 지금 8월 15일 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이동주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소상공인 대표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이 긴급히 8월 17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그러니까는 매출액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한 18%포인트가 하락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타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사실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좀 강화가 됐잖아요. 강화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 3단계로 올리게 되면은 경제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주요 선진 국가에서 마이너스 10% 전후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그러니까 좀 강화된 2단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로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1점 뭐 그렇죠. 마이너스 2.0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이 마이너스 10몇, 마이너스 20몇 나올 때, 야, 저 나라들은 어떻게 사냐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정인경 본부장이 뭐 800명에서 한 2,000명까지 취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 가면 아마 코로나 3단계로 이상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가게 되면 우리 경제 충격도 그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선별해서 지원할 거냐, 전체 다 그냥 한꺼번에 줄 거냐 이거 갖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선별해서 하자던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당정청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죠.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러니까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 지원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저소득층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요? 근데 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요. 기준이 이게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은요 복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누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죠. 그 기초생계수급 받으시는 분이요. 아니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좀 이렇게 지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난해와 비교해가지고 소득이 전혀 감소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거든요. 50% 미만 지원하게 되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득의 감소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위 20%에 있던 사람들도 소득이 그러니까 이래서 50% 밑으로 떨어지거나 한 60%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사회 재난, 자연 재난 이런 충격으로 소득의 후퇴를 그러니까는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적 개념으로 접근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는 저소득층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소득 자료가요 2018년 자료뿐이 없습니다. 2019년 자료도요 아직 완전히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럼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이 작년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작년 재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선별하는 게 기술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위에 있었는데 중하위로 떨어진 사람들 이분들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불평불만할 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정책이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주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저소득층에 굉장히 이렇게 얽매이고 그러시는데 이건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득 변화를 보게 되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전체 가계가 다 소득이 후퇴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으면요.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거 긴급재난지원금 줘보니까 고소득층한테만 가장 많이 배분됐다더라.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 지원 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난 지원금이 1인 가구한테 40만 원 줬습니다. 2인 가구 60만 원 줬어요. 3인 가구 80만 원 주고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줬습니다. 자, 여기 어디 무슨 소득계층에 무슨 구분이 있었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가구 원수의 차이예요. 가구 원수. 실제로 보게 되면요. 하위 20%는 1.4명 정도 됩니다. 가구 원수가요.
반면에 상위 20%는 3.5명이에요. 아하, 예. 그리고 당연히 뭐냐면은 3.5명인 가구가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전 가구한테 다 지급했으니까요. 그걸 계산을 뽑아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부자들한테 더 효과가 컸다. 그 상식적으로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사람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별로 줬는데 거기에 무슨 소득 수준이 어디 거기 개입이 돼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강조하신 대로 빨리 내놔야 할 땐 빨리 내놓고 풀 땐 풀어야만 이걸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요. 놓치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생겨요. 쓰러지게 되면 재기를 하기 힘듭니다. 방역도 마찬가지고 긴급한 맞습니다. 지원도 마찬가지고.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희 오늘 영업을 하는 거긴 하는 거죠. 9시, 저녁 9시까지. 불편함은 어느 정도 있긴 하나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2.5 단계 격상된 상태에서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잠깐 불편한 것보다 일단 이게 좀 수그러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무조건 쓰십시오.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모임을 하게 되면 쓰셔야 됩니다. 여럿이 모인 게 아닌데 어떡하다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일단 또 꺼내서 쓰셔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를 볼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다음에 사무실 자기 방에 혼자서 작업할 때, 이럴 때는 뭐 벗으셔도 됩니다. 식사해야죠. 술도 한잔 하실 때가 있죠. 담배를 피우실 때 이때는 잠깐 뭐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잔 하신 다음에 또 대화가 이어지면 바로 쓰셔야만 합니다. 그 밖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은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는 호흡이 곤란하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겠다. 이럴 땐 쓰셔야죠. 검진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양치질 세수할 때도 벗으셔도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건 뭐 벗으셔야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직업이라든가 연기를 하는 직업 또는 뭔가 악기를 입으로 불어야만 하는 직업,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벗으실 수밖에 없죠. 물놀이를 하는 중이다. 뭐 벗으셔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시면 다시 쓰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코에다가 걸친다든가 턱 밑에 걸치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직 계도 기간입니다만 계도 기간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를 탔을 때는 어떡합니까? 승용차, 내 차인데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혼자 계실 때는 벗으셔도 됩니다. 차에 여러 명이 같이 탔는데 매일 같이 먹고 또 함께 자는 가족이면 함께 벗으셔도 되는데 낯선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어쩌다 만난 사람이 차에 타고 있으면 쓰셔야만 됩니다. 함께 쓰십시오. 그다음 면 마스크, 망사 마스크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의약 외품으로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만 쓰셔야 합니다. 혹시 정말 살림이 어려워서 늘 마스크를 사기 어려우면 면 마스크를 재활용하시는 게 허용이 예외로 되기는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손으로 줄을 잡고 벗으셔야 되고요. 사용한 마스크를 버릴 때는 반으로 접어서 묶은 뒤 휴지통 깊숙이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여기서 막아낼 방법은 우리의 방역 실천 그리고 마스크
두 가지뿐입니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자가 격리를 끝내고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수락연설도 온라인으로 전해야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강조한 건 역시나 코로나 전쟁 승리였습니다.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입니다. 현충원을 참배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공식 당무에 착수한 이 대표는 새 지도부와 함께한 첫 회의에서도 국난 극복 의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난 극복입니다. 우리는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조만간 열릴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관련 긴급 지원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제1야당인 통합당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 다음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데 이어 내일 직접 만나 취임 인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이 잘하시는 일 같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는 좀 원만한 여야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보다 더 노력을 갖다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인연은 38년 전 기자와 취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여야 수장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협치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총회에서부터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내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없이 당명이 확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의결했습니다. 통합당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와 같은 이름이다. 국민의당과 너무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주로 터져나왔습니다. 지도부는 파격적인 이름에 대한 생경함 때문이지 반대는 많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의 느낌이 나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데서 오는 낯섦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선함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이 낯선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스러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첫 당명 후보가 주는 그런 파장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반발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다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에서 새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당이 추구하고 있는 혁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비대위 내부에서만 논의와 결정이 된 것이 문제라며 아예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를 연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지도부는 당명 개정의 막바지 절차인 상임 정국위원회 투표 직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국위에서 부결된다면 당 지도부는 다시 처음부터 이름 선정 작업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총회 보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협의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지 규정은 없지만은 가급적 이견이 있으면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다만 당명을 다시 검토하겠다기보다는 불만을 가진 의원들을 달래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 위원들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앞서 국민의당이 국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 했을 때 선관위는 기존에 있던 국민새정당과 유사하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통합당의 새 이름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유사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새 당명 결정은 통합당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와 혁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베 총리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일본 집권 자민당 내 개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 간의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3파전 주인공은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위장입니다. 현재 국민적 지지도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아베 사임 발표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시바는 34.3%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외무장관을 역임한 기시다 후미오 정조위장은 지지율 7.5%로 대중 인기는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세를 낮추고 있지만 출마가 확정되면 곧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総裁選については党のことでありますので、ここは今は政府の立場で答弁してますので、そこは控えたいと思います。 스가 장관은 7년 8개월 동안의 아베 재임 기간 내내 관방 장관을 맡아 공직 장악력과 코로나19 방역의 적임자란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개파 수장이면서 동시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관장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29일 스가와의 회동을 인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장관은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카이 간사장은 그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방식도 스가 장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 등은 당규에는 현직 의원과 당원에게 같은 수의 투표권을 부여하게 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들어 당원의 투표권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당내 주요 개파가 거부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1일 총재 선출 방식을 확정하고 이어 14일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표명 이후에 후임자는 누구일지 또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아베 총리 사임 예측도 하셨었는데 국가 원수의 건강이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극비 사항인데 아베 총리는 너무 자주 노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건강이 나쁘다라는 것을 대중에게 알려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임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대중들에게 사실상 그 양해를 해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실 사임 이유가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한, 돕기 위한 그러한 꼼수, 쇼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건강 문제를 꼼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스캔들 문제로 아베 신도 일본 총리가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러한 초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상당히 검찰이 지금 개입해가지고 아베 총리를 입건하겠다라는 내용들이 2건 정도 그게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이 될 것이고 또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참패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권 교체까지 갈 우려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도로 후임자에게 정권을 넘기겠다.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재임하면서 내놓은 그 비전은 그래도 상당했습니다. 뭐 경제하면 아베노믹스, 그다음에 평화 헌법을 바꿔버리겠다. 그다음에 또 도쿄 올림픽 열겠다.
그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미완성으로 현재 끝났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는 2%의 성장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의 단계라고 해도요 0.7%밖에 그 성장을 이룩할 수 없었고 도쿄올림픽은 내년 사실 할 수 있는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아베가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에게 맡겨서 전환시키겠다. 이러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사퇴의 뜻을 밝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동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아베 쪽에서도 지금 그 스가 관방장관을 다음 그 총리로 거의 승낙했다라는 보도가 조금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총리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아베 총리 쪽에서는 미일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시바 시게루, 그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스가 요시히데 세 사람 중에 누가 한일 관계가 그래도 제대로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원래는 그 이시바 시게루는 판 아베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 14명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개선시키겠다 이러한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탄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시바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시다 후미오를 그 아베 총리가 지명한 포스트 아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오늘 나온 뉴스만 봐도 포스트 아베 그리고 아베 노선을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많은 자민당 내의 바볼들이 지금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소 부총리였고요. 아소 부총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소파에서 전제 선거로 나가려고 했던 코노 타로가 오늘 전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내놨습니다. 아무튼 2, 3일 중에 스가 관방장관이 다음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아베 총리 때 한일 관계가 너무 나빴었기 때문에 후임자는 그래도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개선해 나가려고 애를 쓸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우리 강경화 장관은 낙관론에 대해서 손을 싹 그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도 정보를 수집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을 개선하겠다. 그 조건하에 지금 다른 바볼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후보들을 포기하여서 스가 관방장관을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베 노선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은 제2의 아베 정권이 된다.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 자체가 성향적으로는 온건파에 속하지만 아베 정권하에서 강경한 입장도 상당히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스가 정권이 혹시 된다면 관방장관으로는 코노 타로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코노타로는 지금 그 방위산이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강경파였고요. 지금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소가 이번에 스가 관방장관을 만드는데 다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소도 굉장한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니카이 간사장 아까 조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스가 꼴이 된다 하더라도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그 고루고루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인데요. 이르면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수사팀은 검찰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평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교수 등 경영과 회계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 방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처분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인식됐는데 이 부회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경영권 승계의 쇠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전공법을 선택한 셈입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 2곳을 신설하고 삼성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기소 방침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처분 시기와 관련해선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심의 권고에 불복하는 이유를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해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장검사는 3일자로 대전지검 전보가 확정됐고 전출 신고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내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 발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10명 안팎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뒤집게 된 배경을 포함해 기소 결정을 내린 근거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말삭은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동쪽 지역에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표면 해수 온도가 최고 30도에 달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2일 저녁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 부근을 지난 뒤 강한 태풍으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 동해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 진로에 영향을 주는 주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으로 이동하더라도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과 경남 해안, 동해안에 최고 400mm,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최고 300mm, 그 밖의 내륙에도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울릉도 독도에서 최고 50m 이상, 영동과 남부 내륙에서 초속 4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올가을 첫 태풍이면서 첫 내륙 관통일을 마이삭. 관측사상 최악의 태풍 가운데 하나인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위력을 지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9330님. 강화된 거리두기에 경제가 위기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난지원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XD님, 자영업자와 실업자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5633님,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규칙을 잘 지킵시다. 아무리 답답하고 덥더라도 마스크 벗지 맙시다 해줬고요. 예, 2071님, 방역 방해자들에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를 본 국민의 배상 책임 물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도 코로나19 확산 소식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언제쯤이면 잠잠해질까요?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나월의 바람 기억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잠시 뒤 9시부터는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도 줄어듭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거리두기, 그리고 모이지 말고 흩어지기, 집에 머물러 있기 등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